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야, 이게 같은 년아. 눈가를 왜 그렇게 뜨냐? 감히 어딜 넘봐. 부산 서면 한복판 네온사인 불빛 아래 짐승의 포효 같은 욕설이 밤하늘을 갈랐다. 금요일 밤의 번잡함 속에서도 그 목소리는 섬뜩하게 도드라졌다. 자정이 한참 지난 시간, 술과 담배, 쾌락의 냄새가 뒤섞인 거리에서 젊은 여성 경찰관 서유나 경위는 홀로 어둠 속을 걷고 있었다. 그녀의 나이 29. 아담한 체구,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는 외모. 그러나 짙은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빛났다. 마치 사냥감을 쫓는 표범처럼 고요하면서도 날카로운 에너지가 그녀의 발걸음마다 서려 있었다. 서유나는 최연소 경위 타이틀을 달고 이 번화가에 배치되었다. 동료 경찰관 박선우 경사는 그날도 그녀를 걱정했다. 유나 씨, 오늘은 내가 같이 갈게. 금요일 밤 서면은 술 취한 인간 쓰레기들 천지야. 당신 혼자 괜찮겠어? 박선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염려가 가득했다. 그의 눈에 비친 서유나는 고작 165cm의 여린 여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서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선배님. 전 혼자가 더 편해요. 그리고 그 인간 쓰레기들이 저를 어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녀의 말에 박선우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서유나의 이력은 늘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인사 기록에는 육군 중사 전역, 12년 복무라는 단출한 문구만이 적혀 있었다. 12년이나 군 생활을 하고 고작 중사 전역이라니. 분명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텐데. 박선우는 몇 번이나 그녀의 과거를 캐물었지만 서유나는 늘 깊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녀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다. 저 멀리 이국 땅의 전쟁터에서 겪었던 지옥 같은 마지막 작전. 함께 피를 나눴던 특전사 동료 3명이 차가운 모래바닥에 쓰러지던 그 순간의 악몽이 여전히 그녀의 밤을 잠식하고 있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그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서유나의 손등에는 아직도 그때 입은 파편 상처의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상처는 그녀의 몸에 새겨진 지울 수 없는 과거이자 그녀를 끊임없이 단련시킨 원동력이었다. 밤 11시 20분. 서면역 2번 출구 앞. 번쩍이는 유흥가의 간판 불빛 아래 또 한 번 귀청이 찢어질 듯한 고함이 터져나왔다. 서유나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야, 이 시발 아저씨. 우리가 뒤에서 뭐라고 짓거렸어? 건장한 20대 후반의 남자 셋이 지나가던 중년의 회사원을 둘러싸고 있었다. 선두에 선 남자는 박태훈. 31살 178cm의 건장한 체격의 어깨에는 용문신이 흉물스럽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회사원의 멱살을 쥐고 거칠게 흔들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회사원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의 말끔했던 양복 재킷에는 맥주가 흥건히 튀어 얼룩덜룩해져 있었다. 두 번째 남자 최민호. 29살 목에는 십자가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이 광경을 태연히 촬영하기 시작했다. 캬, 이거 완전 대박인데? 아저씨가 오줌 지릴 기세로 쫄아가지고 벌벌 떨어. 세 번째 남자 이동진. 28살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회사원을 위협했다. 소주병의 깨진 입구에서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섬뜩하게 빛났다. 야, 이 새끼야. 기분 상한 값 치러야지. 돈 내놔. 당장. 회사원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내려는 찰나였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입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 서유나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 달린 경찰 배지가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번쩍였다.
박태우는 서윤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입에서는 역겨운 소주 냄새가 진동했고 땀에 젖은 셔츠는 축 늘어져 있었다. 뭐야? 꼬마 경찰 놀이하는 애새끼가 왔네. 야야, 너 같은 계집애는 집에 가서 화장이나 지우고 엄마 젖이나 더 빨고 와라. 여긴 어른들 세상이야. 알아? 최민호가 비틀거리며 서윤아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끈적하게 달라붙는 듯 했다. 아이 예쁜 누나. 우리랑 한잔할래? 재밌는 거 보여줄게, 응? 엉덩이 춤이라도 춰줄까? 그 순간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서윤아의 눈빛은 이미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의 오른손이 무의식적으로 허리춤에 찬 경찰봉 쪽으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경고등이 번쩍이고 있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순간 회사원이 서윤아에게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경찰관님 조심하십시오. 저들이 술에 너무 취해서 위험합니다. 그러나 서윤아는 오히려 회사원을 안심시켰다. 괜찮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그 말을 들은 박태우는 배를 잡고 폭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이게 뭐야? 꼬마 계집애가 우리 보고 신분증을 내놓으래. 야, 꼬마야, 너 혼자 와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이라도 갈 것 같아? 박태우는 서윤아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침이 서윤아의 얼굴에 튀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도 움찔하지 않았다. 최민호가 서윤아의 어깨 근처로 손을 뻗으며 비열하게 웃었다. 야, 이 아가씨야. 우리 말 안 들리냐? 저리 안 가? 우리 오빠들 기분 나빠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윤아의 몸에서 무언가 폭발했다. 12년간 707 특수임무대에서 몸에 밴 전투 본능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뇌리 속에서 전술 계산이 시작되었다. 불과 0.5초. 상황 파악, 상대의 움직임 예측, 최단 시간 내 제압. 모든 과정이 스쳐 지나갔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신분증 확인에 협조해 주십시오. 서윤아의 목소리에는 이제 차분함이 아닌 포식자가 사냥감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와 같은 서늘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이동진은 휴대전화를 꺼내 서윤아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꼬마 여경이 깡패들한테 혼자 덤비네. 야, 이거 SNS에 올리면 조회수 대박일 것 같은데. 박태훈이 서윤아의 경찰 배지에 손을 뻗었다. 그의 손가락이 서윤아의 가슴 부근에 닿으려는 순간. 그 순간 서윤아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국당 전쟁터에서 적을 마주했을 때의 그 차가운 살기가 번뜩였다. 그녀의 입술에서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손 치우세요. 지금 당장. 칼날처럼 날카로운 경고였다. 그러나 술에 취한 세 남자는 그 위험한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최민호가 비열하게 웃으며 서윤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머 무서워라. 꼬마가 화낸다. 왜 나한테도 한 대 때려주게? 응.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윤아의 움직임은 번개보다 빨랐다. 최민호의 손목을 잡는 순간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아, 나. 뼈가 어긋나는 듯한 섬뜩한 소리가 밤거리에 울려 퍼졌다. 서윤아는 그의 팔을 뒤로 꺾어버렸고 최민호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불과 1.5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박태훈과 이동진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미친 계집애가. 박태훈이 분노에 차서 서윤아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나 서윤아는 마치 그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살짝 돌렸다. 휙! 주먹은 허공을 갈랐다. 다음 순간 서윤아의 팔꿈치가 박태훈의 명치를 정확히 강타했다. 크억! 박태훈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이동진은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놓쳤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술이 확 깬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다. 서윤아는 세 남자를 모두 제압한 후에도 여전히 차분했다. 숨소리조차 거칠지 않았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제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박태훈이 바닥에서 신음하며 소리쳤다. 이게 집에 가. 공권력 남용이야. 당장 신고할 거야. 그런데 바로 이때 서윤아가 한마디 던졌다. 그 말은 세 남자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계집이라고 하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섭씨 영하 20도의 차가움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가 박태훈을 내려다보는 시선에는 이국당 전장에서 적군을 바라볼 때의 그 차가운 눈빛이 번뜩였다. 그 말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최민호가 벌벌 떨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박태훈은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너 지금 과도한 폭력 사용했어. 신고할 거야. 반드시 너 잘라버릴 거야. 서윤아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더 서늘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좋습니다. 신고하십시오. 저도 성희롱과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할 게 있거든요. 그리고 서윤아가 덧붙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참고로 여기 CCTV 세대가 모든 걸 다 찍고 있었거든요. 세 남자는 동시에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말로 그들을 향해 세 대의 CCTV 카메라가 붉은 불빛을 깜빡이며 돌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경악과 절망으로 물들었다. 다음 날 오후 서면 지구대. 박태훈과 그의 무리는 서윤아를 고발하러 찾아왔다. 여경이 과도한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대화했을 뿐인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요. 그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상황은 180도 뒤집혔다. 영상에는 세 남자가 서윤아를 희롱하고 위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서윤아의 대응은 완벽한 정당방위였다. 이건 우리가 먼저. 박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결국 그들은 성희롱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되었다. 이 사건은 지역 언론에 작게 보도되었고 서면 지구대 내에서는 서윤아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시선이 공존하게 되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박태훈은 분노에 차서 서윤아에게 복수를 계획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분노는 활화산처럼 타올랐다. 그는 동네에서 악명 높은 조폭 출신 형님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다. 형님들, 그 계집 경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제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번 제대로 혼내줘야 합니다. 일주일 후 박태훈은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조폭 출신 형님들 9명을 모았다. 이들은 모두 전과자였다. 폭행, 협박, 공갈 등 온갖 범죄 전력이 화려한 진짜 깡패들이었다. 흉터가 가득한 얼굴, 문신으로 뒤덮인 팔뚝, 그리고 눈빛에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폭력성이 가득했다. 태훈아, 여경 하나가 뭐 대수냐? 우리가 좀 겁만 주면 알아서 기어다닐 거야. 계집 주제에 건방지게 경찰 배지 달고 설치는 꼴이라니. 그들은 서윤아의 퇴근 시간을 파악하고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증오와 복수심이 활활 타올랐다. 그들은 서윤아의 집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러나 이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서윤아는 이미 첫날부터 그들의 미행을 알아차리고 있었다는 것을. 707 특수임무대에서 받은 대테러 훈련 중 하나가 바로 적의 감시망을 탐지하는 것이었다. 시선 처리, 미세한 움직임, 차량의 배치, 반복되는 패턴. 모든 것이 그녀의 감각을 스쳐 지나갔다. 남성 9명. 교대로 미행 차량 2대 사용. 조직적인 움직임. 보복을 위한 접근. 서윤아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오히려 차가운 결의가 번뜩였다. 그녀는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윤아가 자신의 원룸이 있는 빌라로 들어가자 박태훈 일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10명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스멀스멀 기어나왔다. 야, 이제 올라가자. 제대로 혼내주는 거야. 오늘 저 계집애 한번 죽여봐야 정신 차린다. 그들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문을 열고 나온 서윤아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서윤아는 검은색 트레이닝 복을 입고 있었다. 그 복장은 어딘가 심상치 않았다. 마치 완벽한 전투 준비를 마친 전사 같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 며칠 전 경찰서에서 마주했던 차분한 눈빛이 아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무한한 어둠과 서늘한 살기가 그 안에 가득했다. 무슨 일이시죠? 서윤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공기 중에는 칼날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태훈이 앞으로 나서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 알아? 내 평생 이렇게 개망신당한 건 처음이야. 오늘은 제대로 가르쳐 주러 왔다. 내까짓 계집애가 감히 누굴 건드려? 응. 그의 말에 다른 깡패들도 킬킬거리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눈빛은 서윤아를 잡아먹을 듯이 탐욕스럽고 잔인했다. 그들은 그녀를 고작 여경 한 명으로 보고 있었다. 하룻밤 놀잇감 정도로 여기는 듯 했다. 그런데 이때 서윤아가 한마디 내뱉었다. 그 말은 10명의 깡패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서윤아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표정에는 미세한 미소마저 감돌았다. 그 미소는 조롱과 함께 알 수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 그녀의 시선이 10명의 깡패들을 스쳐 지나갔다. 마치 먹잇감을 스캔하는 맹수처럼. 저는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707 특수임무대 12년 복무 중사 전역입니다. 서윤아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강렬했다.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제압하는 게 제 전문 분야입니다. 707 특수임무대. 이 단어를 듣는 순간 박태훈 무리 중 몇몇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조폭 출신 형님 중 한 명인 김철수 45살가 뒤로 물러서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잠깐 707 특수임무대라고 했나? 거긴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특수부대야. 청와대 경호, 인질 구출, 대테러 작전을 담당하는 진짜 인간병기들이라고. 저런 계집애가 설마? 그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다른 형님들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박태훈은 여전히 서윤아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그녀를 향한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여자가 특전사라고? 헛소리하지 마. 내까짓 계집애가 뭘 할 수 있다고. 서윤아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12년간 특수임무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이국당 청해부대 3차례 파병, 이국당 자이툰 부대 2차례 파병 경험이 있고요. 그녀는 마치 자신의 이력을 읊조리듯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CQC 근접 전투 각종 화기 사용, 폭발물 해체. 그리고 서윤아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테러리스트 제압 전문가입니다. 김철수가 다른 형님들에게 애원하듯이 속삭였다. 야, 이거 장난 아니다. 특수임무되면 진짜 괴물들이야.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박태우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의 눈에는 오직 서윤아를 향한 증오와 복수심만이 가득했다. 헛소리하지 마. 내까지 계집애가 뭘 할 수 있다고. 분수를 알아라. 분노에 찬 그가 서윤아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주먹은 거칠고 무모했다. 그 순간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서윤아의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12년간 그녀의 몸에 새겨진 근육 기억이 작동했다. 박태훈의 주먹을 피하며 그의 팔을 잡고 무게 중심을 이용해 바닥에 매다 꽂았다. 쿵! 박태훈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며 끔찍한 신음을 내뱉었다. 크악! 나머지 9명의 깡패들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광기가 서려 있었다. 이 여자! 절대 순순히 돌려보내지 마. 죽여버려. 그러나 서윤아에게 이 상황은 마치 훈련과도 같았다. 적 9명. 3명은 측면, 3명은 후면, 3명은 정면. 협공 패턴 알파-3.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계산되었다.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서윤아는 그의 팔을 잡고 어깨 던지기로 제압했다.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덤벼들자 서윤아는 뒤돌면서 그의 명치에 팔꿈치를 꽂았다. 세 번째, 네 번째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서윤아는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그들을 제압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강력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섯 번째 남자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서윤아의 발차기에 쓰러졌다.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더욱 빨랐다. 서윤아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치명적이었다. 불과 2분 30초 만에 10명의 남자가 모두 바닥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다. 서윤아는 숨조차 거칠지 않았다. 그녀의 트레이닝 복에는 먼지 한 톨 묻지 않았다. 다 끝났나요? 차가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박태훈이 바닥에서 신음하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꽤 괴물이야, 진짜 괴물이야. 서윤아가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슬픔과 회한, 그리고 알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뒤섞여 있었다. 저는 괴물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 나라와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12년간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인이었을 뿐입니다. 서윤아의 눈가에 미세하게 눈물이 맺혔다. 저 멀리 이국 땅에서 쓰러져간 동료들의 얼굴이 그녀의 뇌리 속을 스쳐 지나갔다. 동규, 성민, 준호. 그리고 지금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여러분들이 저를 무시한 건 제가 여자라서인 것 같은데 성별은 실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자라서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태훈이 벌벌 떨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서윤아가 그들을 하나씩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일어나십시오. 다친 곳은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해치려던 게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행동을 멈춰달라고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김철수가 놀란 표정으로 서윤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외심과 혼란이 가득했다. 당신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까? 방금 전까지 우리가 당신을 해치려고 했는데. 서윤아가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진짜 따뜻한 미소였다. 그 미소는 밤의 차가운 공기를 녹이는 듯 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아들이고 아버지고 형이고 잘못된 길로 빠졌다고 해서 영원히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박태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서윤아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을 우리가 감히. 그날 밤의 사건은 박태훈과 그의 동료들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충격이자 동시에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서윤아 경위는 그들을 경찰서로 끌고 가거나 더 심하게 처벌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고 또 얼마나 고귀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이었다. 10명의 깡패들은 그날 밤의 기억을 안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밤은 길었고 술은 깨었지만 서윤아의 눈빛과 목소리는 그들의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차가운 전투 본능 뒤에 숨겨진 따뜻한 인간미. 그 이질적인 조화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이 첫 만남은 단순히 경찰관과 범죄자의 대결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어둠 속에 잠든 영혼을 깨우는 거대한 파동의 시작이었다. 서면의 밤은 그렇게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의 충격은 10명의 사내들을 각기 다른 시면으로 밀어넣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 누군가는 술을 마시며 분노를 사겼고 누군가는 두려움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 중심에는 박태훈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허름한 오피스텔로 돌아와 핏자국이 묻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뼈마디가 쑤셔왔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 있었다. 괴물 진짜 괴물이야. 서윤아의 마지막 눈빛이, 그녀가 내밀었던 손길이, 그리고 그녀가 응조렸던 707 특수임무대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 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 쳤다. 그는 서면 뒷골목에서 잔뼈가 굵었다. 주먹 하나로 자신의 세계를 구축했고 공포를 무기 삼아 남들 위해 군림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힘의 법칙이었다. 그러나 어젯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서윤아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의 세계는 흔적도 없이 쓸려나가 버렸다. 그녀는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다. 아니, 평생 병신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었다. 그 정도의 실력 차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고도 남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다친 곳은 없습니까? 그 목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낯설었다. 동정인가? 아니면 경고인가? 박태훈은 혼란스러웠다. 그의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압도적인 힘 앞에 무릎 꿇었지만 그 끝은 파멸이 아닌 구원이었다. 이 모순적인 상황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다음 날 박태훈은 자신의 아지트로 향했다. 낡은 상가 건물의 지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담배 연기가 자욱한 그곳에는 이미 몇몇 동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김철수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태훈아, 우리 이제 어떡하냐? 그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내가 말했잖아. 707은 진짜 괴물들이라고. 최민호가 깨진 소주병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형님, 그래도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계집애 하나한테 10명이나 되는 사내들이 당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우린 서면 바닥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닙니다. 연장을 쓰든 사람을 더 부르든 반드시 갚아줘야 합니다. 그의 말에 몇몇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는 가오가 목숨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박태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젯밤의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했던 그녀의 움직임,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눈빛,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주었던 이해할 수 없는 온기. 박태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에 불을 붙였다. 깊게 한 모금 빨아들인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그가 입을 열었다. 복수? 어떻게? 칼이라도 들고 덤비게? 아니면 차로 밀어버릴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그 여자는 우리가 칼을 뽑는 순간 그걸 빼앗아서 우리 심장에 박아 넣을 여자야. 우리가 차로 달려드는 순간 운전석 문을 찢고 들어와 우리 목을 부러뜨릴 여자라고. 너희들 아직도 모르겠어? 우린 상대가 안 돼. 우리가 아는 싸움의 방식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 아지트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 모두가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진실이었다. 박태훈의 말은 그 진실에 쐐기를 박았다. 이동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그냥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그 계집애가 우리를 비웃고 있을 텐데. 박태훈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빛났다. 아니, 비웃고 있지 않을 거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모두를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그 여자는 우리를 죽일 수 있었어. 그런데 살려줬다. 왜 그랬을까? 그게 제일 궁금하지 않냐? 난 그 이유를 알아야겠다. 그 여자가 왜 우리 같은 놈들을 그냥 보내줬는지 그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아무 짓도 하지 마. 박태훈의 선언에 모두가 당황했다. 복수 대신 이해를 택하겠다는 그의 말은 그들이 살아온 방식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리더의 결정에 아무도 토를 달지 못했다. 그날 이후 박태훈은 서윤아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적의를 품은 미행이 아니었다. 그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쫓았다. 그녀가 근무하는 서면 지구대 주변을 맴돌았고 그녀가 순찰을 도는 구역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이해하고 싶었다. 저 작은 체구의 여자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듯한 전투 능력과 모든 것을 용서하는 듯한 자비심. 그 극단적인 두 가지가 어떻게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는지 그는 미치도록 궁금했다. 며칠 동안 그녀를 관찰하며 박태우는 자신이 전혀 몰랐던 서윤아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길 잃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집을 찾아주었고 노점상 아주머니와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았으면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에게는 무섭게 훈계하기보다는 친누나처럼 다가가 등을 두드려 주었다. 어느 날 저녁 박태우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순찰을 돌던 서윤아가 한 취객과 시비가 붙었다. 거구의 취객은 서윤아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멱살을 잡으려 했다. 박태우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저 미친 새끼가. 그가 달려나가려는 순간 서윤아는 너무나도 손쉽게 취객의 팔을 제압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내동댕이 치지 않았다. 대신 그의 귓가에 무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러자 거칠게 저항하던 취객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서윤아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한참 동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순찰차를 불러 그를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박태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는 폭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밖에 몰랐다. 하지만 서윤아는 폭력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가져보지 못한, 그래서 더욱 갈망하게 되는 미지의 힘이었다. 한편 서윤아는 박태훈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해치기 위해 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길 잃은 늑대 새끼가 어미의 뒤를 쫓듯 그의 시선에는 혼란과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 스스로 답을 찾을 시간을. 그녀 역시 그날 밤의 사건 이후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다. 깡패들을 제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되살아난 과거의 기억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이국 땅의 붉은 모래바람, 화약 냄새, 그리고 동료들의 마지막 비명. 그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군인이 되었지만 결국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죽음의 기억뿐이었다. 그래서 경찰이 되었다. 이제는 정말로 사람을 지키고 싶었다.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동료들의 목까지 살아내는 것이라 믿었다. 박태훈 일당에게 자비를 베푼 것은 단순한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눈 속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세상에 대한 분노와 방향 잃은 힘. 제대로 이끌어줄 사람만 있었다면 그 힘은 누군가를 해치는 대신 지키는 데 쓰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 어쩌면 그것은 과거의 자신에게 주는 기회이기도 했다. 시간은 흘러갔다. 박태훈은 매일 밤 서윤아의 뒤를 쫓았고 매일 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그는 어릴 적 아버지가 휘두르던 폭력 아래서 자랐다. 힘없는 자의 서러움을 뼈저리게 느꼈고 그래서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갈망했다. 주먹을 쓰는 법을 배웠고 폭력으로 자신을 지키는 법을 터득했다. 그것이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서윤아는 그에게 보여주었다. 진정한 강함은 파괴가 아닌 치유에 있다는 것을. 어느 비 오는 밤 박태훈은 늘 그렇듯 멀리서 서윤아의 순찰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낡은 건물 2층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다. 순식간에 불은 건물 전체로 번져나갔다. 비명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뛰쳐나왔고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윤아는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아직 안에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아직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한 여자가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그 순간 박태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비에 젖은 셔츠로 코와 입을 막고 불타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 여자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이것은 상처 입은 호랑이가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파괴의 길 끝에서 마주한 압도적인 힘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이해라는 것을 갈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갈망은 그를 예상치 못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끌고 있었다. 검은 연기가 폐를 태울 듯이 파고들었다. 박태훈은 기침을 참으며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복도를 내달렸다. 불길이 낼름거리며 벽지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천장에서는 불똥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쓰러져 있는 서윤아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연기에 질식한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고 무너져 내린 천장 구조물에 다리가 깔려 있었다. 경찰 아줌마! 박태훈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며 달려갔다. 그는 미친 듯이 손으로 뜨거운 구조물을 밀어내려 했다.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신음하는 서윤아의 모습만이 보였다. 서윤아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을 구하려 애쓰는 박태훈을 보았다. 며칠 동안 자신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남자. 그의 얼굴에는 증오나 복수심 대신 절박함이 가득했다. 애부터 데리고 나가요. 서윤아는 힘겹게 아이를 박태훈에게 밀었다. 박태훈은 아이를 고쳐 안고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구조물을 밀어냈다. 그의 등 근육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다. 으아!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마침내 구조물이 옆으로 밀려났다. 박태우는 서윤아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녀의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이 간신히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소방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착했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울음소리가 뒤섞였다. 박태우는 아이를 엄마 품에 안겨주고 서윤아를 구급차에 태웠다. 구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서윤아는 박태훈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고마워요. 박태훈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멀어지는 구급차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과 등은 온통 화상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고맙다는 말. 그가 평생 누군가에게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그는 언제나 공포와 경멸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한 생명을 구했고 자신을 압도했던 그 괴물에게서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 그날 밤 박태우는 아지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텅 빈 공원 벤치에 앉아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밤을 새웠다. 빗물에 화상 입은 상처가 쓰라렸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폭력과 착취, 배신과 거짓으로 얼룩진 인생. 그는 강하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약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짓밟음으로써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비겁한 겁쟁이였다. 서윤아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했다. 그것이 그녀의 임무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그녀는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었다. 진정한 강함은 다른 사람을 지키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박태우는 온몸으로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박태우는 아지트에 모여있는 동료들 앞에 섰다. 그의 모습은 엉망이었다. 옷은 그을려 있었고 얼굴과 손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했다. 모두가 그의 모습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박태우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어젯밤 서면 시장에 불이 났다. 그는 담담하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서윤아가 불길 속으로 뛰어든 것, 자신이 그녀를 따라 들어간 것, 그리고 함께 아이를 구해낸 것까지.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아지트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여경 괜찮은 건가? 다리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다. 박태우는 모두를 둘러보며 결심한 듯 말했다. 난 이제 이렇게 못 살겠다. 개처럼 남들 물어뜯고 쓰레기처럼 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의 선언에 최민호가 발끈하며 나섰다. 형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그 계집애한테 한번 당하더니 겁먹으신 겁니까? 아니면 불 속에서 같이 한번 뒹굴었다고 정이라도 들었습니까? 박태우는 최민호의 멱살을 잡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호야, 넌 아직도 모르겠냐? 우리가 진짜 가오 잡는 게 뭔지 알아? 비싼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약한 놈들한테 행패 부리는 게 아니야. 진짜 멋있는 건 내 사람, 내 동네, 내 가족을 내 힘으로 지키는 거야. 그는 멱살을 잡았던 손을 놓고 최민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 여자는 자기 목숨 걸고 생판 남인 우리 동네 아이를 구했어. 그게 진짜 강한 거야. 우린 지금까지 뭘 했냐? 우리 동네 사람들을 괴롭히고 등쳐먹고 불안하게 만들었잖아. 부끄럽지 않냐? 난 너무 부끄러워서 죽을 것 같다. 박태훈의 진심 어린 고백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그들 역시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했던 감정이었다. 그들의 폭력은 허세였고 그들의 힘은 공허했다. 박태훈은 동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나 오늘부터 새로 시작할 거다. 이 지긋지긋한 쓰레기 같은 인생 청산할 거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강요는 안 해. 떠날 사람은 떠나도 좋다.
하지만 남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새로운 약속을 해야 할 거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망쳐놓은 이 서면 거리를 이제부터 우리 손으로 지키는 거다. 더 이상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깡패가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진짜 사나이가 되는 거다. 박태훈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날 밤의 화재는 박태훈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를 남겼다. 그것은 바로 속죄와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었다. 며칠 후 서윤아는 깁스를 한 채로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녀를 마중 나온 박선우 경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윤아 씨, 정말 대단해. 그 불 속에서 아이를 구해내다니. 그런데 그 박태훈이란 놈은 대체 뭐야? 왜 널 구한 거지?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서윤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선배님,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호랑이가 채식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 호랑이도 새끼를 지킬 때는 목숨을 걸어요. 어쩌면 그 사람, 이제야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걸지도 모르죠. 서윤아의 말대로였다. 그날 이후 서면 거리에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밤마다 어슬렁거리며 사람들을 위협하던 박태훈 일당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낮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든 채로. 그들은 서면 시장 뒷골목의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저놈들이 또 무슨 꿍꿍이지? 분명 가게들한테 돈 뜯어내려고 쇼하는 걸 거야. 상인들은 두려움에 가게 문을 걸어 잠그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계속했다. 욕을 먹어도 비웃음을 당해도 그저 땀을 흘리며 쓰레기를 치우고 막힌 하수구를 뚫었다. 박태훈은 화상 입은 손으로 가장 먼저 나서서 더러운 일을 도맡아 했다. 그의 등에는 그날 입은 화상 흉터가 새로운 맹세처럼 새겨져 있었다.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찾아왔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무거운 폐지 수레를 끌고 힘겹게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과거의 박태훈이었다면 침을 뱉으며 지나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수레를 밀어주었다. 할머니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다가 이내 힘든 기색이 역력한 그의 얼굴을 보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고맙네, 젊은이. 그 한마디에 박태훈은 또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날 이후 매일 그 할머니의 수레를 밀어주었다. 그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다. 최민호는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위해 골목길을 순찰했고 이동진은 무거운 짐을 든 상인들을 돕기 시작했다. 이것은 서면의 밤을 지배하던 어둠의 세력이 빛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이었다. 그 길은 멀고 험난했으며 수많은 의심과 조롱을 견뎌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한 용감한 여경이 목숨을 걸고 보여준 진정한 강함에 대한 경외심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간절한 맹세였다. 박태훈과 그의 동료들이 착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서면의 상인들은 그들을 쇼하는 깡패라고 수군거렸고 다른 조직의 조무래기들은 박태훈이 여경 하나한테 된통당하더니 맛이 갔다며 조롱했다. 심지어 그들이 애써 치워놓은 거리에 누군가 일부러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들의 내부에서도 갈등이 터져나왔다. 몇몇 동료들은 사람들의 냉대와 조롱을 견디지 못하고 불만을 터뜨렸다. 형님,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좋은 일 하겠다는데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오히려 손가락질만 받지 않습니까? 차라리 예전처럼 사는 게 속 편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태훈은 묵묵히 자신의 등에 남은 화상 흉터를 보여주었다. 이 상처가 아물 때까지만 참아보자.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그동안 저지른 짓이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쉽게 믿어줄 리가 없잖아. 이건 우리가 치러야 할 죗값이야. 그의 진심 어린 설득과 김철수의 든든한 지지 덕분에 조직은 와해되지 않고 간신히 유지되었다. 그들은 낮에는 거리를 청소하고 꾸준히 일을 도왔고 밤에는 자신들의 아지트에 모여 앞으로의 길을 고민했다. 우리가 진짜 이 동네를 지키려면 뭔가 보여줘야 합니다. 청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철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이동진이 아이디어를 냈다. 요즘 밤늦게 서면 일대에서 취객들 상대로 부축배기술 취한 사람을 부축해주는 척하며 금품을 훔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경찰 인력만으로는 다 막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밤에 순찰을 돌면 어떻겠습니까? 순찰? 네. 서면 자율방범대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동네 지리는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범죄가 일어날 만한 우범 지역도 꿰고 있고요. 우리의 경험을 좋은 일에 쓰는 겁니다. 이동진의 제안은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그날 밤부터 당장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서면 새벽을 여는 순찰대. 그들은 스스로에게 그런 거창한 이름을 붙였다. 낡은 점퍼를 맞춰 입고 강목 대신 손전등을 들었다. 그들의 첫 순찰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어두운 골목길을 어슬렁거리는 그들의 모습은 영락없는 깡패물이었다. 오히려 순찰을 도는 그들을 보고 행인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친 다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 내근을 하던 서윤아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박선우 경사는 혀를 차며 말했다. 그놈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방범대 활동을 핑계로 다시 구역 관리하려는 속셈이야. 당장 가서 해산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서윤아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아직 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서윤아는 박태훈을 믿어보기로 했다. 불길 속에서 자신을 구하던 그의 절박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다. 서면 새벽 순찰대의 진가는 며칠 지나지 않아 드러났다. 그날 새벽 순찰을 돌던 박태훈과 최민호는 비틀거리며 걷는 한 여성을 발견했다. 그 뒤를 두 명의 남자가 수상하게 뒤따르고 있었다. 박태훈은 직감했다. 민호야, 넌 뒤로 돌아가서 퇴로를 막아. 내가 앞에서 처리한다. 그들은 조용히 접근했다. 두 남자가 여성을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려던 순간 박태훈이 그들 앞을 막아섰다.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두 남자는 갑자기 나타난 박태훈을 보고 당황했다. 하지만 이내 덩치를 믿고 거칠게 나왔다. 넌 뭐야? 상관 말고 꺼져. 한 남자가 박태훈을 밀치려던 순간 박태훈은 그의 손목을 가볍게 잡아챘다. 그리고는 서윤아에게 당했던 기술을 그대로 사용했다. 악!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다른 남자가 놀라 도망가려 했지만 어느새 뒤를 막고 서 있던 최민호에게 붙잡혔다. 그들은 전문적인 부축배기범들이었다. 박태훈은 여성의 안전을 확인한 후 즉시 112에 신고했다. 잠시 후 서면 지구대 순찰차가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박선우 경사였다. 그는 범인 2명과 그들을 제압하고 있는 박태훈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박태훈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저 순찰 돌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좀 오지랖이 넓어서요. 그날 사건은 서면 지구대에 큰 화제가 되었다. 박선우 경사는 서윤아에게 찾아와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다. 윤아 씨 말이 맞았어. 그놈들 진짜로 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이 사건을 계기로 서면 새벽 순찰대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들을 경계하던 상인들도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켜주는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따뜻한 음료수를 건네기 시작했다. 할머니들은 우리 손주 같다며 그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서면 거리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박태훈과 그의 동료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순찰을 마치고 돌아가던 박태훈은 지구대 앞에서 다리가 불편한 몸으로 홀로 야근을 하고 있는 서윤아를 발견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자판기에서 뽑은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몸도 안 좋으신데 무리하지 마십시오. 서윤아는 커피를 받아들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요즘 동네가 많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네요. 고마워요, 순찰 대장님. 그녀의 말에 박태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어색하게 뒷머리를 극적였다. 별 말씀을요. 다 경희님 덕분입니다. 저희에게 진짜 강한 것이 뭔지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기류가 흘렀다. 과거에는 서로를 향해 주먹과 살기를 겨누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같은 동네의 안전을 걱정하는 동료가 되어 있었다. 박태훈은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서윤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태훈 씨, 등에 있는 화상 흉터 괜찮으세요? 박태훈은 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이건 제 인생의 훈장 같은 거니까요.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다. 상처 입은 호랑이는 마침내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숲의 진정한 수호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서면의 새벽은 그들이 있기에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희망찼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과거의 어둠이 그들을 다시 집어삼키기 위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서면의 새벽은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다. 박태훈과 그의 새벽을 여는 순찰대는 이제 동네의 명물이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그들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고 상인들은 그들에게 스스럼 없이 가게의 안부를 물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흘린 땀방울이 서면의 거리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매일같이 확인하며 보람을 느꼈다. 박태훈은 자신의 등에 남은 화상 흉터를 만질 때마다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파괴자가 아닌 수호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둠은 빛이 강할수록 더욱 짙어지는 법. 그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던 과거의 망령이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서면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 이름은 조강철. 박태훈이 서면의 뒷골목을 주름잡기 전 이 거리를 피로 물들였던 남자였다. 나이 40. 잔인하고 교활하며 힘의 논리를 맹신하는 구시대의 마지막 맹수. 그는 경쟁 조직과의 전쟁에서 상대의 아킬레스건을 칼로 끊어버린 잔혹함으로 악명이 높았고 그 죄로 5년의 징역을 살고 얼마 전 출소했다. 조강철에게 서면은 단순한 구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왕국이었고 자존심이었다. 감옥에서 그는 박태훈에 대한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들었다. 자신을 밀어내고 새로운 왕이 된 젊은 놈. 그는 칼을 갈았다. 출소하는 날 반드시 박태훈의 목을 꺾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으리라. 그러나 그가 마주한 현실은 예상과 너무나도 달랐다. 박태훈은 왕좌에 앉아있기는커녕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쓸고 있었다. 그의 부하들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동네 노인들의 짐을 들어주고 있었다. 조강철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리고 이내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실소를 터뜨렸다. 저게 박태훈이라고. 서면을 먹었다는 놈이 고작 저 꼴이야? 호랑이 새끼인 줄 알았더니 주인이 던져주는 먹이에 꼬리치는 개새끼가 다 됐구나.
조강철은 자신의 귀환을 조용히 하지만 효과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박태훈이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의 수족들이 밤마다 서면 시장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새벽 순찰대에게 음료수를 건네며 친근하게 굴던 상인들을 찾아갔다. 사장님, 장사 잘 되십니까? 요즘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동네를 지켜주셔서 든든하시겠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친구들도 먹고는 살아야지요. 저희 형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사장님들 힘드시지 않게 보호비를 좀 조절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말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서늘했다. 거절하는 가게에는 다음 날 어김없이 불행이 찾아왔다. 유리창이 박살나 있거나 가게 문 앞에 오물이 뿌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다시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그들이 박태훈에게 보냈던 희미한 신뢰는 조강철이 들이운 거대한 공포의 그림자 앞에서 힘없이 쓰러져 갔다. 소문은 박태훈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의 동료들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조강철의 무리를 박살내자며 분노를 터뜨렸다. 특히 성질이 급한 최민호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형님, 우리가 어떻게 다시 쌓아 올린 동네입니까? 저 새끼들이 하루아침에 다 망쳐놓고 있습니다. 당장 가서 족쳐야 합니다. 예전 방식대로 저놈들이 다시는 서면 땅에 발 못 붙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동료들의 눈은 다시 과거의 늑대처럼 번뜩였다. 하지만 박태훈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주먹을 쓰는 순간 우린 다시 예전의 쓰레기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껏 해온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고. 그럼 어떡합니까? 저놈들이 우리 보고 개새끼라고 비웃고 있는데 이대로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박태훈의 마음도 타들어가는 듯 했다. 그는 주먹을 쓰는 것 외에 다른 해결책을 알지 못했다. 그는 조강철을 찾아갔다. 대화로 풀어보려 했다. 조강철의 아지트는 과거 박태훈이 사용하던 그 지하 공간이었다. 탁자 위에 발을 올린 채 앉아있던 조강철은 박태훈을 보고 이가 드러나도록 비웃었다. 이게 누구야? 서면의 성자 박태훈 선생 아니신가? 웬일이신가? 우리 애들이 버린 쓰레기라도 주우러 오셨나? 강철이 형님. 여긴 이제 형님 구역이 아닙니다. 우리 애들 건드리지 마시고 조용히 떠나주십시오. 조강철은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푸하. 떠나라고? 여기가 원래 누구 땅이었는데. 내 놈이 계집 경찰 치마폭에 놀아나는 동안 이 서면은 다시 내 차지가 됐다. 꼬우면 덤벼. 예전처럼 말이야. 아, 맞다. 넌 이제 주먹질하면 안 되는 착한 어린이지? 그럼 무릎이라도 꿇어. 내 부하들 데리고 내 밑으로 들어오면 목숨은 살려주마. 대화는 불가능했다. 박태훈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의 등 뒤로 조강철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잘 가라 개태훈. 주인한테 꼴이나 잘 흔들라고. 한편 서윤아는 서면의 공기가 다시 험악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상인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고 밤거리는 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박선우 경사와 함께 조강철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과거 범죄 기록, 출소 후 행적, 그리고 그가 끌어모으고 있는 새로운 조직원들까지. 그녀는 박태훈을 찾아가 경고했다. 조강철 일 경찰에 맡기세요. 절대로 당신들이 직접 나서면 안 됩니다. 그건 조강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뛰어드는 짓이에요.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을 뿐입니다. 경찰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저놈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상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가 이뤄놓은 모든 게 사라집니다. 박태훈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새로운 삶의 방식과 과거의 본능 사이에서
그는 위태롭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조강철은 박태훈과 서윤아가 함께 있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저 계집이 문제였군. 박태훈을 조종하는 게 바로 전현이야. 둘 다 한꺼번에 치워버려야겠어.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그는 박태훈을 자극하여 이성을 잃게 만들고 동시에 서윤아에게는 경찰로서 손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무력감을 안겨주기로 했다. 며칠 뒤 끔찍한 사건이 터졌다. 새벽 순찰대에게 가장 호의적이었고 매일 밤 따뜻한 국밥을 챙겨주던 식당 아주머니가 가게 안에서 처참하게 폭행당한 채 발견되었다. 가게 내부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계산기에 돈은 그대로였다. 명백한 보복성 폭행이었다. 아주머니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실려갔다. 현장에 도착한 박태훈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바닥에 낭자한 핏자국을 보는 순간 그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조강철 이개 새끼.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이 소식을 들은 최민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혼자서 조강철의 아지트로 쳐들어갔다. 그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 있었다. 민호야 안 돼. 박태훈이 뒤늦게 말렸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결과는 처참했다. 최민호는 조강철의 무리에게 집단으로 린치를 당했다. 그의 팔과 다리는 부러졌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박태훈은 응급실 복도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 동료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조강철을 향한 살이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서윤아의 경고, 새로운 삶에 대한 맹세, 모든 것이 희미해져 갔다. 그의 눈은 다시 과거의 굶주린 늑대처럼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순찰대가 아닌 과거의 아지트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녹슨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복수. 과거의 망령은 그렇게 그의 발목을 붙잡고 다시 심연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서면의 밤은 다시 피비린내 나는 어둠에 잠식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병원 복도를 가득 채운 소독약 냄새가 박태훈의 머릿속을 후벼 팠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최민호가 누워 있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생명 유지 장치에 의지한 채 미동도 없는 모습.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떠들며 서면의 밤을 지켰던 동생이었다. 박태훈은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손등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다. 그는 복수하기 위해 아지트로 돌아갔었다. 동료들은 이미 연장을 챙겨들고 그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이글거렸다. 당장이라도 조강철의 아지트로 쳐들어가 피해 축제를 벌일 기세였다. 박태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중환자실 앞에서 동생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잠시 얼어붙었다. 만약 내가 조강철을 죽인다면 그럼 나도 똑같은 놈이 되는 거다. 아니, 더한 쓰레기가 되는 거지. 민호는 이런 걸 원했을까? 그때 등 뒤에서 서윤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어느새 그의 옆에 와 서 있었다. 복수가 복수를 낳을 뿐이라는 말,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지금 당신이 주먹을 휘두르면 조강철은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을 감옥으로 보낼 겁니다. 당신이 사라진 서면은 다시 그의 차지가 되겠죠. 동료를 위한다면서 결국 모두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짓입니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겁니까? 박태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아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감정적인 복수는 결국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그의 이성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분노로 들끓었다.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법? 경찰? 아주머니가 저렇게 당하고 내 동생이 죽어가는데도 경찰은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놈들은 우리를 비웃으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신을 찾아온 겁니다. 서윤아는 단호한 눈빛으로 박태훈을 마주 보았다.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조강철을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려면 그의 심장부를 찌를 증거가 필요합니다. 당신만이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의 불법 도박장 위치, 마약 거래 루트, 자금 세탁 방식, 경찰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내부 정보 말입니다. 그것은 위험한 제안이었다. 그 세계에서 밀고는 죽음을 의미했다.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순간 그는 조강철뿐만 아니라 과거와 관련된 모든 이들의 표적이 될 터였다. 그것은 그가 지켜왔던 마지막 자존심, 어둠의 의리를 버리는 행위였다. 박태훈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유리창 너머의 최민호를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서윤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과거의 방식으로 명예롭게 죽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비겁하게 살아남아 동료들을 지킬 것인가.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그날 밤 박태훈은 서윤아와 단둘이 만났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조강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밀수품의 접선 장소, 서면 일대의 위장 영업 중인 불법 사행성 게임장들의 위치, 그리고 조강철의 자금책 역할을 하는 인물의 정보까지. 그것은 그가 과거의 자신과 완전히 결별하는 의식이었다. 서윤아는 박태훈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수사 계획을 세웠다. 박선우 경사는 처음에는 저놈 말을 어떻게 믿냐며 반대했지만 정보의 구체성과 정확성에 혀를 내둘렀다. 서윤아의 팀은 밤낮 없이 잠복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조강철의 목을 조여가기 시작했다. 소규모 도박장을 급습하여 현금과 장부를 압수했고 밀수품 거래 현장을 덮쳐 조직원들을 체포했다. 조강철은 연이은 단속에 미칠 지경이었다. 경찰의 움직임은 마치 자신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정확했다. 그는 내부 배신자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박태훈에게로 향했다. 박태훈 그 개새끼가 감히 경찰 끈앞을 노릇을 해? 조강철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박태훈을 시험하고 동시에 그의 숨통을 끊어버릴 잔인한 덫을 놓기로 했다. 그의 목표는 박태훈이 가장 아끼는 것, 그가 새로운 삶의 상징으로 여기는 순수함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매일 아침 박태훈이 수레를 밀어주던 폐지 줍는 할머니가 습격을 당했다. 조강철은 할머니의 몸에는 손대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할머니가 평생 모아온 폐지를 길바닥에 쏟아부은 뒤 그 위에 불을 질렀다. 할머니는 잿더미가 되어버린 자신의 전 재산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재물 손괴가 아니었다. 박태훈이 지키려 했던 선의와 희망에 대한 잔인한 능욕이었다. 박태훈은 잿더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할머니의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조강철이었다. 봤냐, 태훈아? 내가 지키려던 것들의 끝이 어떤 건지. 내 놈이 아무리 착한 척 해봤자 이 바닥은 힘이 전부야.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주마. 조강철은 비열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오늘 밤 자정 북항 폐창고로 혼자 와라. 이게 내 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사내 새끼답게 주먹으로 끝을 보자. 만약 오지 않는다면 다음엔 저 할망구가 아니라 내 놈이 아끼는 그 여경 차례가 될 거다. 전화가 끊겼다.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곳에 가는 순간 그는 조강철의 무리에게 둘러싸여 죽거나 혹은 그들을 죽이고 살인자가 될 터였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서윤아는 박태훈에게 달려갔다. 절대 가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조강철이 원하는 겁니다. 당신을 폭력의 세계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함정이라고요. 당신이 이겨도 지는 싸움입니다. 그녀는 애원했다. 하지만 박태훈의 눈빛은 이미 결심을 굳힌 뒤였다. 그는 폐허가 된 할머니의 삶의 터전과 병상에 누워있는 최민호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조강철과의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와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싸움이었다. 이건 내가 끝내야 합니다. 박태훈은 서윤아를 지나쳐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그의 등은 무겁고 외로워 보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경계선을 넘는 순간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가야만 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가 지키고 싶은 세계를 위해 그는 기꺼이 자신을 제물로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녹슨 쇠 냄새가 뒤섞인 북한 폐창고. 박태훈은 굳게 닫힌 창고 문 앞에 섰다. 문 너머에는 그의 과거이자 그가 넘어서야 할 거대한 심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거대한 철문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인생을 건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끼익. 거대한 철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렸다. 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중앙에 켜진 백열등 하나가 링처럼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의 원 안에는 조강철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10여 명의 사내들이 쇠 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도열해 있었다. 약속과는 다른 비겁한 함정이었다. 조강철은 박태훈을 보고 박수를 치며 비웃었다. 왔구나, 박태훈. 난 내가 그 계집 경찰 뒤에 숨어서 질질 짤 줄 알았는데 아직 사내 새끼로서의 자존심은 남아있었나 보네. 박태훈은 아무 말 없이 조강철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지. 내 밑으로 들어와라. 그럼 오늘 밤 넌 살아서 이 문을 나갈 수 있다. 내 동료들도 무사할 거고. 내가 사랑하는 이 서면 거리도 다시 내 방식대로 평화를 되찾게 될 거다. 박태훈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당신이 말하는 평화는 공포로 만든 가짜야. 난 이제 그런 쓰레기 같은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 그럼 죽어야지. 조강철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일제히 박태훈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일대 다수의 절망적인 싸움. 박태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이곳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이 모든 악연을 끊어낼 수만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박태훈은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휴대전화였다. 그리고 그는 조강철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넌 너무 옛날 방식으로 싸우는 게 문제야, 형님. 조강철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 순간 창고의 모든 문과 창문이 동시에 쾅하는 굉음과 함께 부서져 내렸다. 섬광탄이 터지며 시야를 마비시켰고 최루탄 연기가 창고 안을 가득 메웠다. 모두 엎드려. 손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면 쏜다.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순식간에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혼비백산한 조강철의 무리는 저항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차가운 바닥에 제압당했다.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서 있던 조강철의 앞에 나타난 것은 서윤아였다. 그녀의 손에는 차가운 수갑이 들려 있었다. 조강철. 불법 무기 소지, 범죄 단체 조직 및 가입, 폭행 교사, 살인 미수 혐의는 아주 많아. 넌 이제 끝났어.
조강철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분노에 찬 눈으로 박태훈을 노려보았다. 박태훈 이 개새끼. 배신자. 내 놈이 감히 경찰에.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면서도 그는 악을 썼다. 하지만 박태훈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창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밖에는 서윤아와 박선우 경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박태훈은 창고로 들어오기 직전 서윤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님, 저를 믿으시죠? 그럼 저도 형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가 과거의 자신과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는 마지막 선택이었다. 서윤아는 그의 선택을 믿고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박선우 경사는 어색한 표정으로 박태훈의 어깨를 툭 쳤다. 이번엔 진짜 큰일 했다, 너. 고맙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진정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조강철 일당이 검거되면서 서면에는 진짜 평화가 찾아왔다. 며칠 뒤 최민호는 의식을 되찾았고 폭행당했던 국밥집 아주머니도 무사히 퇴원했다. 서면 시장 상인들은 자신들을 지켜준 새벽 순찰대를 위해 작은 잔치를 열어주었다. 잔치 자리에서 폐지를 잃었던 할머니가 박태훈에게 다가와 손수 뜬 목도리를 그의 목에 걸어주었다. 고맙네, 우리 아들. 자네 덕분에 우리 동네가 다시 살았어. 박태훈은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늑대가 아니었다. 그는 이 동네의 소중한 가족이자 든든한 아들이었다. 이후 박태훈은 과거 몸담았던 조직의 원로를 찾아갔다. 은퇴 후 병상에 누워있던 노인은 박태훈의 선택을 전해 듣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잘했다, 태훈아. 내가 우리 같은 놈들이 끊어내지 못했던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내 손으로 끊어낸 게야. 자랑스럽다. 그 말 한마디에 박태훈은 과거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날 밤 박태훈과 서윤아는 서면 거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옥상에 나란히 서 있었다. 아래에서는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이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다. 서윤아는 박태훈에게 따뜻한 캔 커피를 건넸다. 예전에 그가 자신에게 건넸던 것과 같은 커피였다. 이제 진짜 영웅이 되셨네요. 서윤아의 말에 박태훈은 쑥스럽게 웃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영웅은 무슨요? 저는 그냥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경심이 밤 공기를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다. 상처 입은 호랑이는 마침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숲의 진정한 수호자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어둠의 지배자가 아니었다. 깊고 어두운 심연 속에서 스스로의 의지로 타오른 작은 불꽃. 그는 서면의 거리를 비추는 새로운 영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조강철이라는 이름이 서면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얼룩으로 남을 무렵 거리는 완전히 새로운 색으로 칠해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반년 후 서면의 밤은 더 이상 공포의 동의어가 아니었다. 취객들의 고성방가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늦은 저녁까지 골목을 채웠고 굳게 닫혔던 가게들은 활짝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았다. 한때는 어둠의 상징이었던 새벽을 여는 순찰대는 이제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우수 자율 방범대 명패를 달고 동네의 자랑이 되어 있었다. 박태훈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대신 그것을 발판 삼아 새로운 삶을 단단하게 다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작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다. 이름은 서면지킴이. 낮에는 청년 실업자들과 함께 동네의 낡은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고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등 환경 개선 사업을 했다. 밤에는 여전히 순찰대의 점퍼를 입고 거리를 돌았다.
그의 등에는 여전히 그날의 화상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흉터는 고통의 낙인이 아닌 새로운 삶을 향한 굳은 맹세이자 자부심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주먹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동네 아이들이 달려와 그의 손을 잡고 태훈이 아저씨 라고 부를 때, 할머니들이 그의 손에 따뜻한 찐빵을 쥐어줄 때 그는 세상 그 어떤 왕보다도 충만한 행복을 느꼈다. 그의 동료들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꽃을 피우고 있었다. 병상에서 일어난 최민호는 과거의 다혈질적인 성격을 버리고 누구보다 듬직하고 사려 깊은 청년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특히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다. 자신의 경험을 살려 아이들의 상담사가 되어 주었고, 밤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순찰대의 청소년 안심 귀가 서비스를 책임졌다. 한때 남을 위협하던 그의 주먹은 이제 연약한 아이들의 등을 감싸 안는 따뜻한 손이 되어 있었다. 이동진은 자신의 손재주를 살려 동네의 가난한 노인들의 집을 수리해주는 봉사활동에 푹 빠져 있었다. 녹슨 문을 갈고 깨진 창문을 고치며 흘리는 땀방울 속에서 그는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삶의 보람을 느꼈다. 맏형인 김철수는 묵묵히 이 모든 변화를 뒤에서 젊은 동생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끄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그들은 더 이상 길 잃은 늑대 무리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의지하며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단단한 숲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유나 경위 역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었다. 조강철 조직을 일망타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그녀는 경감으로 특별 승진했다. 하지만 그녀는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서면 지구대에 남아 여전히 동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이국 땅에서 잃었던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슬픔과 죄책감 대신 따뜻한 그리움과 다짐을 되새겼다. 너희들이 지키고 싶어 했던 평화로운 세상, 내가 이곳에서 만들어가고 있어. 그녀는 박태훈과 그의 동료들을 통해 자신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음을, 사람은 진정으로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에 새겨졌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따뜻한 연고와도 같았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서면 시장 한복판에서 동네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서면 한마음 축제가 열렸다. 조강철의 공포가 사라진 후 되찾은 평화를 기념하고 새벽 순찰대의 노고에 감사하기 위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자리였다. 축제의 중심에는 단연 박태훈과 그의 동료들이 있었다. 그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주민들이 건네는 감사 인사를 받았다. 한때 그들을 두려워하고 경멸했던 눈빛들은 이제 존경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축제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박태훈은 잠시 소란을 피해 한적한 골목으로 나왔다. 벽에는 서면 지킴이 소속 청년들이 그린 알록달록한 고래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그때 제복을 입은 서유나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여기서 혼자 뭐 하세요, 대장님? 오늘 주인공이 자리를 비우면 쓰나. 서유나의 농담에 박태훈은 멋쩍게 웃으며 커피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나란히 벽에 기대어 축제의 소음을 들으며 평화로워진 거리를 바라보았다. 믿어지지가 않네요. 박태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감회에 젖어 있었다.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경감님 덕분입니다. 저를 어둠 속에서 꺼내주셨으니까요. 서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길을 알려줬을 뿐이에요. 그 길을 걸어온 건 태훈 씨 자기 자신이에요. 수많은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옳은 길을 선택한 건 바로 당신의 용기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 그녀의 눈빛이 아련하게 빛났다.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동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저보다 훨씬 강하고 용감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었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이곳 서면에서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서윤아는 박태훈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한 사람의 진심이, 한 공동체의 믿음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당신들이 제게 보여줬어요. 제 동료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당신들이 증명해 준 겁니다. 그러니 고마운 건 오히려 저예요. 박태훈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들려준 과거의 편린. 그 안에는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희생이 담겨 있었다. 그는 비로소 그녀의 강인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뛰어난 전투 기계가 아니었다. 소중한 것을 잃어본 아픔을 알기에 더 간절하게 다른 이들의 평화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저 경감님. 박태훈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제 등에 있는 흉터 말입니다. 훈장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 흉터는 불길 속에서 얻은 것이기도 하지만 제 어리석었던 과거가 남긴 상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흉터를 볼 때마다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짐하게 됩니다. 2번 다시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도록 더 강해져야겠다고.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요. 그는 서윤아를 향해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축제장에서 터져나온 사람들의 환호성이 두 사람을 감쌌다. 박태훈과 서윤아는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사랑 고백보다 더 깊고 우정보다 더 단단한 교감이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의 거울이 되어 마침내 완전한 치유를 얻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축제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박태훈은 홀로 서면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옥상에 다시 올랐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했다. 아래에서는 그가 동료들과 함께 설치한 노란색 가로등이 골목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한때는 약탈하고 지배해야 할 전리품으로 보였던 거리가 이제는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소중한 집이자 가족이 되어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폭력과 분노로 가득했던 과거의 자신, 길을 잃고 방황하던 상처 입은 호랑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한 사람,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 속에 불꽃 같은 온기를 품고 있던 그녀의 모습도 떠올랐다. 진정한 강함이란 상대를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다. 그것은 부서진 것을 일으켜 세우고 상처 입은 것을 보듬어 안으며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심는 용기다. 파괴가 아닌 창조를, 지배가 아닌 공존을,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하는 마음이다. 박태훈은 조용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화로웠다. 저 멀리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아침. 서면의 거리를 밝히는 것은 더 이상 화려하지만 공허한 네온 사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위에 피어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새로운 삶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희망의 빛이었다. 그의 등 뒤 서면 새벽을 여는 순찰대 사무실의 낡은 간판이 여명의 빛을 받아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위대한 구원 서사이자 한 동네가 함께 써내려간 기적의 증표였다.